어둠이 내려앉은 동굴 입구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70만 년 전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처음 발을 디딘 구석기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의 손에는 조잡하지만 생존을 위한 필수품인 돌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먹도끼, 찌르개, 이름도 투박하지만 이 석기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어요. 짐승을 사냥하고 가죽을 벗기고 나무를 자르는 모든 일이 이 돌도구들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오늘은 운이 좋았어. 사슴 한 마리를 잡았거든.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을 겁니다. 그의 경험과 지혜가 무리 전체의 생존을 좌우했으니까요. 구석기 시대에는 계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경험 많은 연장자가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석기 제작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먹만 한 돌덩이를 깨뜨려 만들던 것이 점점 작고 정교해졌어요. 후기 구석기에 이르면 돌날이라는 혁신적인 도구가 등장합니다. 긴 막대에 끼워 창이나 화살로 만들 수 있었던 이 작은 석기는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평양 근처 검은모루 동굴, 충남 공주의 석장리. 이곳에서 발견된 흔적들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강가의 움집에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살았어요. 그런데 1983년 충북 청원의 두루봉 동굴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56세 정도의 어린아이 뼈가 나온 거예요.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 불리게 된 이 화석 주변에는 국화꽃 화석이 함께 있었습니다. 꽃을 함께 묻어주다니. 이미 장례 문화가 있었던 거야. 고고학자들은 감탄했습니다. 3만 년도 더 된 옛날에도 사람들은 죽은 이를 애도하고 꽃으로 그들을 보냈던 거죠. 기원전 8천년 마침내 빙하기가 끝나고 따뜻한 기후가 찾아왔습니다. 한반도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성한 숲이 자라났고 다양한 동식물이 번성했습니다. 이제 한 곳에 정착할 수 있겠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신석기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정착했습니다. 땅을 파고 기둥을 세워 만든 반지하 집에는 한 가족이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어요. 중앙에는 불을 피울 수 있는 화덕이, 입구 옆에는 식량을 저장하는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인들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톡이에요. 드디어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됐어. 빗살무늬 톡이라 불리는 이 톡이들은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서울 암사동, 경남 김해, 특히 암사동 유적은 1925년 한강 대홍수로 우연히 세상에 알려졌죠. 지금까지 20여 개의 집터가 발견되었고 이곳은 한국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신석기인들은 더 이상 사냥과 채집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황해도 봉산 치탐리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미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물론 사냥도 여전히 중요했죠. 활과 창, 그물과 작살로 짐승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술적 감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흙으로 빚은 가면, 조개 껍데기로 만든 장식품, 짐승의 뼈나 이빨로 만든 목걸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거죠. 신석기인들의 신앙도 흥미롭습니다. 태양이나 물 같은 자연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무당의 주술을 믿는 샤머니즘, 특정 동물을 부족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토테미즘, 이런 원시 신앙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한반도에 또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청동기의 등장이었죠. 이 새로운 무기를 보시오. 돌칼과는 비교도 안 돼. 비파형 동검을 휘두르는 군장의 목소리가 위압적이었습니다. 청동은 무기와 제기, 장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어요. 물론 농기구는 여전히 돌로 만들었지만 반달 돌칼처럼 더욱 정교해졌죠. 청동기 시대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계급의 등장이에요.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겼고 이를 차지한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덤의 크기와 부장품으로 그 차이를 알 수 있었죠. 큰 고인돌 무덤에는 청동검과 청동거울이 함께 묻혔지만
일반 백성의 무덤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스스로를 군장이라 칭한 지배자들은 청동제 무기로 주변을 정복하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와 제사를 함께 주관했고 청동검과 청동거울, 청동방울로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어요. 한반도 곳곳에는 이들의 무덤인 고인돌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그 거대한 돌을 옮겼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겁니다. 그 자체가 군장의 권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울산 울주의 반구대 바위 그림에는 고래, 사슴, 호랑이가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며 그린 그림이었겠죠. 경북 고령 양전동의 바위 그림에는 신비로운 동심원 무늬가 그려져 있어요. 기원전 5세기, 마침내 철기가 한반도에 전래됩니다. 철은 청동과는 차원이 다른 금속이었어요. 구하기 쉽고 단단하고 날카로웠죠. 쟁기, 낫, 괭이, 철제 농기구의 등장으로 농업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더 넓은 땅을 개간할 수 있어 인구가 늘어났고 부족한의 전쟁도 잦아졌습니다. 철제 창과 칼로 무장한 전사들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으니까요. 이런 혼란 속에서 강력한 지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을 통합하고 주변을 정복하며 점점 더 큰 세력을 구축해 나갔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연맹왕국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서북부에서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조선이었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던 그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는 3,000명의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환인의 명을 받은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신시를 세웠어요.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이들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고조선이 농경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느 날,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환웅은 쑥 한 묶음과 마늘 20개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참을성 많은 곰은 21일을 견뎌내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호랑이는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죠. 환웅과 옥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가 바로 단군왕검이었습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은 위례성에서 고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건국 이념이다. 단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조선은 요령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어요.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 범위를 보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넓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조선의 지배 체제도 정비되었습니다. 풍백, 우사, 운사는 농사와 형벌을 담당하는 관직이 되었고 나중에는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같은 관직들이 생겼죠. 특히 상이라는 직책은 중요했습니다. 왕과 함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회의에 참여했고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영토와 백성을 거느렸으니까요. 고조선에는 범금팔조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 조항만 전해지는데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단 50만 전을 내면 용서받을 수 있다. 엄격하지만 명확한 법이었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 체계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원전 3세기 고조선 역사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전국시대가 막을 내리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위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하겠소. 상투를 틀고 조선식 복장을 한 위만은 준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준왕은 그를 믿고 서쪽 변경을 지키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위만에게는 야심이 있었죠. 기원전 194년 그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한나라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거짓 소식이오. 급히 궁으로 들어가 왕을 보호해야 하오.
거짓말로 궁에 들어간 위만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준왕은 황급히 배를 타고 남쪽으로 도망쳤어요. 한반도 남부로 피신한 준왕은 그곳에서 한왕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위만은 고조선의 새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위만 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강성해졌어요. 철제 무기로 주변을 정복하라. 한나라와 진 사이의 무역을 우리가 장악한다. 위만 조선은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진국을 압박하며 세력을 확장했죠. 하지만 고조선의 번영은 한나라 무제의 야심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원전 109년 한 무제는 대군을 동원해 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감히 우리의 무역을 방해하고 흉노와 손잡다니. 당시 고조선의 왕 우거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땅은 우리 조상의 땅이다. 절대 넘겨줄 수 없다. 폐수에서 벌어진 첫 전투, 고조선군이 승리했습니다. 한나라 군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러났죠. 하지만 한무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군대를 보냈고 1년 동안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어요. 결국 내부의 배신으로 고조선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108년 우거왕이 암살당하면서 고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나라는 고조선의 땅에 낭랑, 진번, 임둔, 현도 4개의 군현을 설치했어요. 하지만 토착민들의 강렬한 저항으로 군현들은 점차 축소되거나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조선은 멸망했지만 그 문화와 전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곧 새로운 나라들이 고조선의 유산을 이어받아 탄생할 것이었으니까요. 만주 송화강 유역의 넓은 평야지대, 그곳에 부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올해 추수도 풍년이로군. 농경과 목축이 발달한 부여는 연맹왕국의 형태로 성장했어요. 왕, 아래에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 불리는 가들이 있었는데 가축 이름을 딴 이 칭호들이 재미있지 않나요? 이들은 사출도라는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렸습니다. 대사자, 사자 같은 관리들을 두고 심지어 왕을 교체할 권한까지 있었어요. 흉년이 든 것은 왕의 탓이오. 물러나시오. 가들의 회의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왕이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여에는 엄격한 법이 있었어요. 살인자는 사형,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하면 12배 배상, 간음하거나 투기 심한 여자는 사형. 12월이 되면 부여 사람들은 영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농사의 풍요와 사냥의 성공을 기원했죠. 술과 음식을 나누며 노래하고 춤추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소를 죽여 발굽을 보고 기륭을 점치는 우대전법도 있었어요. 부여는 3세기 말 선비족의 침입으로 쇠퇴하기 시작했고 5세기 말 결국 고구려에 흡수되었습니다. 연맹왕국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말이죠. 함경도 동해안 지방에는 옥저가, 그보다 북쪽에는 동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했어요. 특히 명태, 과하마, 반어피 같은 특산물이 유명했죠. 과하마는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키가 작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옥저에는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10살 된 우리 딸을 데려가시오. 다 자라면 예물을 주고 정식으로 맞이하겠소. 민머느리제라고 하는 이 풍습은 어린 여자아이를 미리 남자 집에서 키우다가 성인이 되면 혼인하는 거였어요. 동해에는 더욱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고 마을의 경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감히 우리 땅에 발을 들여놓다니. 경계를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를 책화라고 불렀죠. 하지만 옥저와 동해는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있었고 고구려와 낭랑의 압박을 받으며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구려에 복속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한반도 중남부에는 또 다른 세력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만이었죠. 마한, 진안, 변안, 총 54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진 이 연맹체는 독특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재정분리 사회였다는 점입니다. 정치는 신지, 읍차 같은 군장들이 맡았고 종교는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담당했어요.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라는 신성한 구역도 있었는데 죄인이 소도로 도망가면 군장이라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소도는 신성한 곳이요. 하늘의 뜻이 미치는 곳이라오. 사만 지역은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생산력이 크게 늘었죠. 씨를 뿌리는 5월과 추수를 마친 10월에는 제천 행사를 열어 하늘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변한 지역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었어요.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했고 낭낭이나 외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철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소. 하지만 사만의 소국들은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느슨한 연합 상태로 남아 있었죠. 그 틈에서 고구려라는 강력한 나라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안록강 지류의 졸본, 험준한 산악지대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주몽이 오신다. 북부여에서 박해를 피해 남하한 주몽. 그는 말타기와 활쏘기에 뛰어난 영웅이었어요. 이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소. 기원전 37년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부여의 후예답게 나라 이름도 고구려라 지었죠. 하지만 출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졸본 지역은 산간지대라 농토가 부족했거든요. 곡식이 부족하오. 어찌해야 하오? 부족한 식량은 약탈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부족을 습격해 곡식을 빼앗는 것. 이것이 초기 고구려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고구려는 계루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소노부 5부족의 연맹이었습니다. 계루부 출신의 고씨가 왕위를 세습했고 각 부의 대가들은 제가회의를 통해 중대사를 결정했죠. 도둑질한 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라. 반역자는 화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엄격한 법으로 사회 기강을 유지했습니다. 10월이 되면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어요. 국동대열이라는 동굴에서 시조 주몽과 그의 어머니 유아 부인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1세기 초 유리왕이 즉위하면서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졸보는 너무 협소하오. 국내성으로 천도하겠소. 더 넓은 평야를 확보한 고구려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태조왕 때는 옥저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천도군을 공격해 요동으로 진출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아들이 왕위를 잇는 부자상속제도 확립되었죠. 2세기 말 고국천왕 시대 고구려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소이다. 많은 이들이 노비로 전락하고 있사옵니다. 국상 을파소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진대법을 실시하겠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라. 이 정책으로 농민들의 몰락을 막을 수 있었어요. 국가 재정도 안정되었고 귀족들의 세력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세기 중반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동천왕은 고전했고 수도가 함락당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이곳은 우리 조상의 땅이다. 간신히 버텨냈지만 고구려의 국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4세기 초 미천왕이 등장하면서 고구려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중국이 혼란스러운 지금이 기회다. 5호 16국 시대로 접어든 중국. 미천왕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서안평을 점령하라. 안록강 하류의 전략 요충지를 차지한 고구려는 낭낭군과 대방군을 공격했습니다. 중국 세력을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까지 확보한 거죠. 이제 요동으로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4세기 중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현의 모용왕이 침입해 수도 국내성을 함락시켰어요. 미천왕의 무덤까지 도굴당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쪽에서는 백제 근초고왕이 올라왔습니다. 평양성을 공격하라. 고국원왕이 전사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고구려 역사상 왕이 전투에서 죽은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국가 존망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소수림왕이었습니다. 내부를 정비해야 한다. 급한 것은 대외 확장이 아니라 국가 체제의 안정이다. 372년 소수림왕은 전진에서 온 승려 순도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왕이 곧 부처다. 왕즉불 사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지방 세력을 통합했어요. 수도의 태학을 세워 인재를 양성했고 율령을 반포해 법률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소수림왕의 개혁 덕분에 고구려는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4세기 말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이 등장합니다. 광개토대왕, 사방을 누비며 영토를 넓히리라. 즉위하자마자 그는 공세적인 정복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북쪽으로는 후연을 격파하고 동쪽으로는 숙신과 동부여를 굴복시켰어요. 요동 지방과 만주 남부, 두만강 하류까지 장악했습니다.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 한강 이북을 차지했고 신라의 요청을 받아 왜군을 격퇴했습니다.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라. 중국과 대등한 대제국을 건설한 자부심이었죠. 광개토대왕이 죽자 아들 장수왕은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거대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지린성 지안에 우뚝 선 광개토대왕비, 그 위에 새겨진 글자들은 지금도 고구려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수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더욱 공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국내성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소. 평양으로 천도하겠소. 427년 수도를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옮긴 것은 남진 정책의 신호탄이었어요. 백제를 압박하라. 475년 고구려 대군이 백제의 수도 한성을 포위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계로왕이 사로잡혀 처형되었고 한성은 함락되었습니다. 고구려는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며 최대 영토를 확보했어요. 충주에 세운 고구려비가 그 증거입니다. 신라를 동이라 부르고 신라왕을 매금이라 낮추어 부른 비문에서 당시 고구려의 위세를 알 수 있죠. 장수왕의 남진으로 백제와 신라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한강 유역의 위례성에서는 또 다른 나라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8년 부여에서 내려온 온조가 한강 유역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에 나라를 세우겠소. 이름은 백제. 비옥한 한강 유역은 농경과 철기 문화가 발달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바닷길을 통해 중국의 선진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었죠. 3세기 중반 고이왕이 등장하면서 백제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관제를 정비하겠소. 내신좌평, 내법좌평, 위사좌평, 육좌평제를 실시해 행정을 체계화했어요. 16관 등제를 만들고 관리들의 복색도 정했습니다. 6품 이상은 자주색, 11품 이하는 푸른색. 법률도 반포했습니다. 북쪽으로는 낙랑과 대방을 압박하고 남쪽으로는 마한을 병합하며 한강 유역을 장악했죠. 4세기 중반 백제의 전성기가 열렸습니다. 근초고왕, 왕위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부자상속을 확립하고 마한에 남은 영토를 모두 정복했어요. 가야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며 황해도에서 전라도, 경상도 일부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고구려를 공격하라. 평양성을 치고 올라가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것도 근초고왕 때였어요. 외교도 활발했습니다. 동진, 외와 교류하며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고 요서 지방에도 진출했죠. 일본에 전해진 칠지도가 그 증거입니다. 7개의 가지가 뻗은 신비로운 칼, 거기에는 백제와 외의 관계를 보여주는 금자가 새겨져 있어요. 근초고왕 때 불교도 전래되었습니다.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동진을 거쳐 백제에 왔고 친류왕이 불교를 공인했죠. 왕즉불, 불교로 왕권을 강화하라. 하지만 백제의 영광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세기 후반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한강 이북을 빼앗겼다. 아신왕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475년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까지 함락되자 백제는 절망에 빠졌어요. 웅진으로 피난하라. 계로왕이 죽고 문주왕이 지금의 공주로 천도했습니다. 한강 유역을 완전히 상실한 백제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한강을 되찾을 그날을 꿈꾸며 경주 나정 우물 옆 이상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저게 무엇이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커다란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 그가 바로 박혁거세였습니다. 기원전 57년, 사로국의 6 부족장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며 신라가 탄생했어요. 하지만 신라의 출발은 고구려나 백제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동남쪽 구석에 갇혀 있어. 중국과의 교류가 어려웠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는 것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신라는 부족연맹체였어요. 박씨, 석씨, 김씨, 세성씨가 번갈아 왕위를 차지했고 왕의 칭호도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으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거서간은 우두머리, 차차웅은 무당, 이사금은 연장자, 마립간은 대군장. 칭호가 바뀐다는 것은 정치 체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4세기 후반 내물왕 때 신라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부터 김씨가 왕위를 세습한다.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왕권을 강화했죠. 낙동강 동쪽에 지난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며 영토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위기가 찾아왔어요. 400년, 가야와 웨이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한 겁니다.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하라. 광개토대왕이 5만 대군을 보내 적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어요. 한동안 고구려의 간섭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경주 호충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이 그 증거입니다. 고구려의 영향력이 신라까지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이죠. 6세기 초 지증왕이 즉위하면서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하겠소. 덕업이 날로 새로워지고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오. 왕의 칭호도 중국식으로 왕으로 바꾸었어요. 이사부, 우산국을 정벌하라. 울릉도 일대의 우산국을 복속시키며 동해로 진출했습니다. 지증왕의 개혁을 이어받은 버풍왕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요. 율령을 반포한다.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상대 등을 설치해 귀족회의를 제도화했습니다. 17관 등제를 완성하고 골품제도 정비했죠. 그리고 527년 신라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차돈, 내가 희생해야 한다. 버풍왕은 불교 공인을 원했지만 귀족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왕께서 불교를 믿으시면 저는 목숨을 바쳐 그 뜻을 증명하겠습니다. 이차돈이 순교하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흰 피가 솟구쳤다고 전해집니다. 귀족들은 두려워하며 불교를 받아들였죠. 진흥왕, 신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군주가 등장했습니다. 불교로 나라를 통합하라. 황룡사를 건립하고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어요. 원광 스님, 화랑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만들어 주시오. 세소고개를 명심하라.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의신, 임전무태, 살생유택. 화랑도는 청소년 수련단체이자 군사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흥왕은 백제와 손잡고 고구려를 공격했어요. 한강 상류를 되찾았소. 하지만 진흥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제를 기습하라. 553년 신라는 동맹을 배신하고 한강 하류까지 차지했어요. 백제의 성왕은 분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강 전체가 우리 것이다. 중국과의 직접 교역로가 열렸고 비옥한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신라는 이제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잡았어요. 남쪽으로는 대가야를 병합하고 북쪽으로는 함경도까지 진출했습니다. 진흥왕은 정복한 땅을 순시하며 비석을 세웠어요. 단양, 창녕, 북한산, 황초령, 마운령. 순수비가 서 있는 곳마다 신라의 영광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7세기 신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642년 백제 의자왕이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성을 빼앗았어요. 당항성마저 위협받고 있소이다. 중국과의 교역로가 끊길 위기였습니다. 김춘추가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했지만 연개소문은 냉정했어요. 한강 유역을 돌려주면 도와주겠소.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나라로. 김춘추는 당 태종을 설득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함께 치읍시다.
고구려가 망하면 당나라도 안전합니다. 나당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했어요.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이 기벌포에서 백제 수군을 격파했고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개백의 결사대를 물리쳤습니다. 수도를 지켜라. 하지만 사비성은 함락되었고 의자왕은 항복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순간이었죠. 기세를 몰아 나당 연합군은 고구려로 향했습니다. 연개소문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막아냈지만 그가 죽자 고구려는 내분에 휩싸였어요. 형님, 왜 저를 후계자로 삼지 않으셨소?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귀족들과 지방 세력까지 갈라섰죠. 668년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보장왕이 항복하며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은 백제와 고구려 땅에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부를 설치하며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했어요. 우리는 당의 식민지가 되는 건가? 신라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여라. 신라는 부흥운동을 지원하며 당군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675년 매소성 전투. 당의 20만 대군을 격파했소. 676년 기벌포 해전. 당의 수군을 전멸시켰소. 신라는 마침내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쫓아냈습니다. 삼국 통일이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비록 대동강 이북을 잃었지만 자주적으로 당을 몰아내고 하나의 민족 문화를 만들어낸 의의는 컸습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문무왕의 뒤를 이은 신문왕, 그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어요. 681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음돌이 반란을 꾀했소. 신문왕의 장인이었던 김음돌이 파진찬 흥원, 대하찬 진공 등과 함께 모반을 계획한 거예요. 역적들을 모두 숙청하라. 신문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골 귀족들의 세력을 대대적으로 제거했죠. 이제 왕권을 강화할 때였습니다. 구주 오소경 체제로 지방을 재편한다.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요충지에 5개의 소경을 설치했어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 직접 통치했습니다. 관료전을 지급한다. 노급은 폐지한다.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조치였죠. 국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키워라. 유교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으로 군사 조직도 완비했습니다. 신문왕의 개혁으로 신라는 진정한 중앙집권 국가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신문왕은 동해 바다에 가문사를 지었습니다. 문무왕이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으니까요. 왕께서 돌아가신 뒤 동해에 작은 산이 떠올랐습니다. 신하들이 보고했습니다. 신문왕이 직접 가문사에 가보니 정말 바다 위에 산이 하나 떠 있었어요. 대나무를 베어 피리를 만들라. 그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불면 적경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가뭄에 비가 오고 비가 올 때 개고 바람이 자고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만파식적이라 이름 짓겠소. 만가지 파도를 잠재우는 피리. 국보가 된 이 피리는 신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8세기 초 성덕왕 때 신라는 안정기를 맞이했어요. 당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하며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정전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라.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했죠. 경덕왕은 한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이자 중시를 시중으로 구주의 이름을 모두 중국식으로 바꾸었어요. 국학은 태학감이 되었고 유학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의 반발로 노급이 부활하는 등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 북쪽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698년 동모산 기슬. 고구려의 후예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소. 대조영이 외쳤습니다. 발해의 건국이었어요. 당에 끌려갔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을 이끌고 탈출한 대조영. 그는 당군을 물리치고 동모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라 이름은 발해.
일본에 보낸 국서에는 고려고광이라 칭했어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분명히 한 거죠.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은 더욱 공격적이었습니다. 흑수말가를 복속시켜라. 영토를 넓히던 무왕은 당과 충돌했어요. 732년 무왕은 장문유를 보내 당의 산동 지방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감히 우리를 견제하다니. 당은 놀랐지만 발해를 쉽게 제압할 수 없었어요. 무왕의 뒤를 이은 문왕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당과 화친하고 내실을 다지자. 당의 제도를 받아들여 삼성육구제를 정비했고 수도를 상경용천부로 옮겼습니다. 신라도를 개설하라. 신라와의 육로, 교통로를 열어 교류를 시작했어요. 9세기 초 선왕 때 발해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건흥이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한다. 영토는 만주와 연해주, 요동, 남으로는 대동강까지 확장되었어요. 오경 15부 62주에 완비된 지방제도를 갖췄습니다. 당에서는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불렀습니다.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 하지만 10세기 초 발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배층의 권력 다툼으로 국력이 쇠퇴하던 차에 거란의 야유라보기가 침입했어요. 926년 발해는 멸망했습니다. 남쪽으로 고려로 가자. 왕족과 유민 수만 명이 고려로 망명했습니다. 일부는 후발에 정한국 등을 세워 부흥운동을 펼쳤지만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신라로 돌아가 볼까요? 8세기 후반 혜공왕이 피살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왕위 쟁탈전이 시작되었소. 진골 귀족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어요.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는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방에서는 호족 세력이 성장했어요. 중앙정부가 약하니 우리가 다스리겠소. 성주, 장군이라 자칭하며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822년 김원창이 웅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었어야 했다. 비록 진압되었지만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9세기 말 진성여왕 때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와 현에서 세금을 내지 않소. 국가 재정이 바닥났어요. 독촉하라. 과도한 세금 징수에 백성들이 반발했습니다. 889년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했어요. 적고적을 조직하라. 전국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두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상주 출신의 견훤과 신라, 왕족 출신의 궁리에. 견훤은 전라도를 장악하고 900년 후백제를 건국했어요. 백제의 원수를 갚겠다. 궁예는 강원도와 경기도를 차지하고 901년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죠. 미륵불이 세상에 나타났다. 하지만 궁예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하려 하는구나. 관심법이라며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고 주장했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심지어 자기의 아내와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918년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오. 송악의 호족 출신 왕건. 그는 온건한 성품과 뛰어난 능력으로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어요. 궁예는 쫓겨나 비참하게 죽었고 왕건은 새로운 왕조를 열었습니다. 고려의 탄생이었죠. 왕건은 즉위하자마자 국호를 고려로 정했습니다.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겠소. 수도는 자신의 근거지였던 송악, 즉 개경으로 정했어요. 하지만 후백제의 견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927년 견훤은 신라의 수도 경주를 습격했어요. 경혜왕을 죽여라. 왕건이 구원군을 보냈지만 공산 전투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나는 겨우 목숨만 건졌소. 왕건의 인생 최대 위기였어요. 하지만 왕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호족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지방 호족의 딸들과 혼인하며 정략 결혼을 했어요. 29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하니 대단한 외교력이죠. 신라를 우대하라. 친신라 정책으로 신라 지역 호족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930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고창 전투. 지역 호족들이 우리를 돕고 있소. 왕건은 견훤의 군대를 대파했어요. 이제 후삼국 통일의 주도권이 고려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935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견훤이 고려로 투항해 온 거예요. 무슨 일이요? 견훤은 넷째 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지만 큰아들 신검이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아버지를 금산사에 가두어라. 견훤은 탈출해 왕건에게 달려왔어요. 신검을 치시오. 저도 함께 싸우겠소. 같은 해에 신라 경순왕도 고려에 항복했습니다.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할 수 없소. 왕건은 경순왕을 후하게 대우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후백제뿐. 936년 일리천과 황산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후삼국 통일이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왕건은 통일 후에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라. 조세율을 10분의 1로 낮췄어요. 빚 때문에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사회 안정을 위해 힘썼습니다. 호족들을 견제해야 한다.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를 만들었어요. 사신관은 출신 지역의 호족을 감독하게 했고, 기인은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머물게 하는 일종의 인질이었죠. 하지만 회유칙도 썼습니다. 호족의 딸과 혼인하라.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하라.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한 거예요. 왕건은 죽기 전 훈유 10조를 남겼습니다. 불교를 숭상하되 지나치지 말라. 거라는 짐승 같은 나라니 사귀지 말라. 차연 이남 공주강박 사람들은 등용하지 말라. 후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란족의 야유라보기가 요 나라를 세운 거예요. 942년 요는 고려에 낙타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거란의 선물이라고? 왕건은 분노했습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와 무슨 교류를 하겠소. 낙타를 만부교 밑에 메어두고 굶겨 죽여라. 유명한 만부교 사건이었죠. 하지만 거란은 점점 강해졌고 993년 마침내 침입했습니다. 8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 성종은 피난을 준비했지만 서희가 나섰습니다. 제가 단판을 짓겠습니다. 거란 장수 소손영과의 역사적 대결.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것이오. 소손영이 으름장을 놓았지만 서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 고려가 바로 고구려 후계자요. 우리 수도 이름이 평양이요. 오히려 당신네 동경이 우리 땅에 있는 거요. 서희의 당당함에 소손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송나라와 단절하고 우리와 친하겠다면 물러가겠소. 서희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강동 6주를 우리에게 넘기시오. 그러면 교류하겠소. 결국 거란군은 물러갔고 고려는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1010년 거란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한 것을 구실로 삼았죠. 강조의 죄를 묻겠소. 40만 대군이 침입했고 개경이 함락되었습니다.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어요. 거란군은 철수하면서 귀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감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19년 귀주 대첩. 물을 막아두었다가 일시에 터뜨려라. 거란군 10만 명 중 살아 돌아간 자는 겨우 수천 명. 고려의 대승이었습니다. 압록강에서 동해까지 천리장성을 쌓아라. 고려는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초조대장경을 만들어라.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대장경을 조판했어요. 11세기 고려는 문벌귀족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관직을 배출한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했어요. 경원 이씨, 해주 최씨, 안산 김씨, 파평 윤씨. 이들은 과거와 음서로 관직을 독점하고 왕실과 혼인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경원 이씨의 이자겸은 왕의 외조부가 되었어요. 내 딸들을 모두 왕실에 보내겠소. 둘째, 셋째, 넷째 딸을 모두 인종과 혼인시켰습니다. 내 생일을 인수절이라 부르라. 왕보다 더 큰 권세를 누렸죠. 1126년 이자겸은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인종을 폐위하고 내가 왕이 되리라. 궁궐에 불을 지르고 권력을 장악했지만 척준경의 배신으로 실패했어요. 그 후
묘청이라는 승려가 등장했습니다. 서경으로 천도합시다. 그곳이 명당이옵니다. 풍수지리서를 내세우며 개혁을 주장했어요. 금을 정벌하고 황제를 칭하십시오. 인종은 동요했지만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 세력이 반대했습니다. 서경의 벼락이 쳤습니다. 어찌 그곳이 명당이겠습니까? 결국 천도는 좌절되었고 1135년 묘청은 반란을 일으켰어요. 대의국을 세우겠소. 연호는 1000개. 하지만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1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묘청에 난 이후 고려는 더욱 보수적이 되었어요. 문벌귀족의 힘은 더욱 강해졌고 무신에 대한 차별은 심해졌습니다. 폭풍전야였습니다. 1170년 어느 가을날 의종은 보현원으로 행차했습니다. 왕께서는 유흥만 즐기시고 무신들은 개나 돼지 취급하십니다.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 무신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이다. 문신들을 쳐라. 칼을 뽑아든 무신들이 문신들을 마구 베기 시작했어요. 지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의종을 폐위하라. 명종을 옹립한다. 무신정변이었습니다. 150년 동안 권력을 독점하던 문벌귀족 사회가 칼끝에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무신들도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정중부가 이의방을 제거했고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였어요. 그 뒤를 이의민이 차지했다가 최충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라를 다스린다.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설치해 정치를 총괄했어요. 도방이라는 사병 조직도 만들었죠. 무신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소. 하지만 최충원도 토지를 빼앗고 노비를 늘리며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무신들의 횡포에 백성들의 분노가 쌓여갔어요. 우리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소. 천민 출신 이의민이 권력자가 된 것을 보고 백성들도 신분 상승을 꿈꿨습니다. 1176년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봉기했어요. 천민도 사람이요. 충청도 일대를 장악할 정도로 세력이 컸지만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1198년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개경의 노비 만적이 동료들을 모았어요.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더냐. 때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소. 주인들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자. 그러면 우리도 자유인이요. 하지만 계획이 누설되어 만적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전주에서는 관노들이, 경주에서는 이연년 형제가, 운문에서는 김삼이와 효심이 봉기했어요. 신라를 부응하겠소. 백제를 되살리겠소. 하지만 모두 진압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은 탄압만 했을 뿐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1231년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살리타가 이끄는 몽골군은 파죽지세로 남아있어요.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이리라. 최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화도로 천도한다. 바다로 둘러싸인 강화도라면 몽골 기병이 들어올 수 없을 거라 생각한 거죠. 하지만 내륙의 백성들은 버려졌습니다. 우리는 어쩌라고. 몽골군은 약탈과 학살을 자행했어요. 그런데 1232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인성 전투.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를 쏘아라. 승려 김윤우가 쏜 화살이 살리타를 맞췄습니다. 몽골군은 사령관을 잃고 철수했어요. 우리가 이겼소. 하지만 몽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35년 2차 침입 때는 대구 부인사의 초조대 장경이 불탔어요.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 고려는 8만 대장경 주판을 시작했습니다. 16년에 걸친 대역사였죠. 몽골의 침입은 계속되었습니다. 1253년 6차 침입 때는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었어요. 우리의 자랑이. 전쟁이 길어지자 국토는 황폐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258년 최씨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김준이 최희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지만 그도 무신 정권의 연장일 뿐이었어요. 몽골과 화친합시다. 1270년 고려는 마침내 몽골과 강화를 맺었습니다. 개경으로 환도하라. 하지만 삼별초는 반대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소. 배중손의 지휘 아래 진도로, 김통정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옮겨가며 3년 동안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1273년 결국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고려는 몽골의 부마국이 되었어요. 왕은 원황제의 사위가 되어야 한다. 충렬왕부터 공민왕까지 왕들은 원의 공주와 혼인해야 했습니다. 왕의 칭호도 바꿔라. 조종에서 충으로, 폐하에서 전하로 격하되었어요.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를 설치한다. 고려의 땅을 직접 다스렸습니다. 공려를 바쳐라. 환관을 보내라. 말과 매를 바쳐라. 수탈이 계속되었어요. 이 시기에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했습니다. 원의 힘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은 이들은 불법으로 토지를 빼앗고 양민을 노비로 만들었어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라. 왕들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권문세족의 저항으로 실패했습니다. 14세기 중반 기회가 왔습니다.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등장한 거예요. 공민왕이 즉위했습니다. 이제 자주성을 회복할 때다. 1356년 공민왕은 단행했습니다. 기철 일당을 숙청하라. 원의 힘을 믿고 횡포를 부리던 친원 세력을 제거했어요. 쌍성총관부를 공격하라. 천령 이북의 고려 땅을 되찾았습니다.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한다. 몽골식 풍습을 금지한다. 관제를 복구한다. 개혁이 성공하는 듯했습니다. 승려 신돈을 등용해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하며 권문세족의 불법 토지를 몰수했어요. 하지만 권문세족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신돈을 제거하라. 신돈이 죽고 공민왕마저 시해당하면서 개혁은 좌절되었습니다. 고려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1388년 5월 압록강 위화도 모두 멈춰라. 이성계가 외쳤습니다. 요동정벌은 불가하오. 그는 4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거역하는 것이 첫째 불가.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둘째 불가. 온 나라 군사가 출정하면 왜구가 침입할 것이니 셋째 불가. 장마철에 활이 풀어지고 전염병이 돌 것이니 넷째 불가. 하지만 우왕과 최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군하라. 이성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군한다. 역사적인 위화도 회군이었어요.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 후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색, 정몽주 같은 온건파는 고려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혁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 조준 같은 급진파는 달랐어요. 새 왕조를 세워야 하오. 역성혁명만이 답이오. 1391년 과전법이 실시되었습니다. 토지를 재분배하라.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해 신진사대부에게 나눠줬어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거죠. 1392년 정몽주가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고려를 지켜야 하오. 하지만 이방원이 움직였어요. 하여가를 아시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정몽주의 충성심을 시험한 거죠. 단심가로 답하겠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에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선주교에서 정몽주는 살해당했어요. 이제 길이 열렸소. 1392년 7월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탄생이었어요.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하겠소. 고조선의 전통을 잇는다는 의미였죠. 1394년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경복궁을 짓고 종묘와 사직을 세워라. 하지만 건국공신 정도전과 왕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지만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원했습니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이 터졌어요. 정도전을 제거하라. 이방원이 정도전과 세자 이방석을 제거했습니다. 태조는 충격을 받고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정종이었죠. 하지만 실권은 이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1400년 2차 왕자의 난,
넷째 이방간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방원이 진압했어요. 이제 내 차례다. 1400년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종이었어요.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위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6조 직계제를 실시한다.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했어요. 사간원을 독립시켜라. 대신들을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호패법을 실시하라. 전국의 인구를 파악해 국가 재정을 확보했어요. 신문고를 설치한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결정도 있었습니다.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민씨 부인의 가족들을 제거했어요. 심지어 왕비까지 폐위시켰습니다. 왕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소. 1418년 태종은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세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라. 세종의 철학이었습니다. 의정부 사사제를 실시한다.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어요. 경연을 활성화하라. 왕과 신하들이 함께 학문을 논했습니다. 황희와 맹사성을 등용하라. 훌륭한 재상들이 세종을 도왔어요. 세종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일까요? 1443년 세종은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표현하기 어렵소.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글로 쓰지 못하니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노라.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어요. 양반들은 반대했습니다. 한자만으로 충분하옵니다.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글자는 백성을 위한 것이오. 세종은 과학 기술도 발전시켰습니다.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을 만들어라. 칠정산이 완성되었어요. 중국이 아닌 우리 땅을 기준으로 한 최초의 역법이었죠. 비를 측정하는 기구를 만들라. 측우기가 발명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량계였어요. 해시계와 물시계를 만들라. 앙부일구와 자경루가 만들어졌습니다. 세종은 국방도 강화했어요. 북방을 개척하라. 최윤덕을 보내 사군을, 김종서를 보내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안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이 확정된 거예요. 왜구의 소구를 치라. 이종무가 스시마 섬을 정벌했습니다. 삼포를 개항하되 제한적으로 무역을 허가한다. 외인들을 통제하며 평화를 유지했어요. 문화적으로도 찬란했습니다. 삼강행실도를 편찬하라. 유교 윤리를 그림으로 표현해 백성들을 교화했어요. 향약집 성방을 만들라. 우리나라 약재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농사직서를 펴내라.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했어요. 세종 32년 조선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죽고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어요. 섭정을 해야겠소. 김종서 등 고명대신들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야심을 품고 있었어요.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궁궐 안이 술렁였습니다. 수양대군께서 움직이신다. 김종서의 집에 자객들이 들이닥쳤어요. 역적 김종서를 치라. 철퇴한 방에 김종서가 쓰러졌습니다. 황보인, 이양 등 고명대신들도 차례로 제거되었죠.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권력을 장악했고 2년 후인 1455년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어요. 세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인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1456년 성삼문, 박팽년 등은 단종 복위를 계획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날, 그때 거사를 일으키자. 하지만 계획이 누설되었어요. 역적들을 잡아들여라. 세조가 직접 신문했습니다. 어째서 나를 해치려 했느냐? 성삼문이 소리쳤어요. 상황을 복위시키려 했을 뿐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없듯 백성에게도 두 임금이 있을 수 없소. 사육신과 생육신 7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조는 왕권을 더욱 강화했어요. 지편전을 폐지한다. 학자들이 자신을 비판할까 두려웠던 거죠. 경연도 중지한다.
의정부 사사제를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직전법을 시행한다.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며 국가 재정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세조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조카를 폐위하고 신하들을 죽였으니 불교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간경도감을 설치해 불경을 간행하고 원각사 같은 큰 절을 지었습니다. 예종은 1년 만에 죽고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유교 정치를 완성하겠소. 성종은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 사림을 대거 등용했어요. 김종직, 김갱필, 정여창, 학문이 뛰어난 선비들을 불러들여라. 사림들은 3사에 배치되어 언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라. 조선의 기본 법전이 완성되었어요.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악학괴범. 수많은 서적이 편찬되었습니다. 하지만 훈구파와 사림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1494년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했어요.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 연산군은 사림의 언론을 싫어했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가 터졌어요. 김일손이 쓴 사초의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실려 있었던 거예요. 이건 세조를 비판하는 글이 아닌가. 훈구파가 공격했습니다. 김종직을 부관 참시하라. 이미 죽은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의 목을 베었어요. 김일손은 능지처참, 김갱필과 정여창은 유배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림이 희생되었죠. 1504년 더욱 큰 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의 생모 윤씨가 폐비되어 사사당한 사건이 밝혀진 거예요.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모두 처벌하라. 갑자사화였습니다. 윤씨의 폐위를 찬성했던 대신들,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부관 참시되었어요. 연산군은 점점 폭군이 되어갔습니다. 여자들을 궁으로 데려오라. 흥청이라 불리는 기생들을 궁에 들였어요. 성균관을 폐쇄하고 놀이터로 만들라.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1506년 박원종, 성희안 등이 반정을 일으켰어요. 연산군을 폐위한다. 중종반정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쫓겨났고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어요. 중종이었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중종은 개혁파 사림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조광조였어요. 현량과를 실시하여 인재를 뽑겠소. 추천받은 인물들을 왕 앞에서 시험 보게 했어요. 사림들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소격서를 폐지하라.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관청을 없앴어요. 소학을 보급하여 백성을 교화하라. 하지만 조광조는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위운을 삭제해야 하옵니다. 중종반정 때 공신이 된 사람 중 공이 없는 자들을 제거하자고 한 거예요. 훈구파는 분노했습니다.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 1519년 김효사화. 나무에 주초이왕조 시어의 왕이라 쓰여 있었소. 주와 초를 합치면 조자,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라며 모함했어요. 조광조는 사약을 받았고 수많은 사림이 숙청되었습니다. 명종 때는 을사사화가 일어났어요. 1545년 외척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이었죠. 인종의 외척 윤임대윤과 명종의 외척 윤원영 소윤이 대립했고 결국 소윤이 승리했습니다. 윤임 일파는 모두 제거되었어요. 이제 우리 시대다. 윤원영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네 차례의 사화로 사림은 큰 타격을 입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은 사림들은 향촌으로 내려가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1575년 선조가 즉위했습니다. 사림을 등용하라. 이황, 기대승. 뛰어난 성리학자들이 조정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곧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싼 다툼이었죠. 김효원은 윤원영의 문객이었고 심의겸은 외척이었어요. 외척은 전랑이 될 수 없소. 문객 출신도 안 돼요. 양쪽 지지자들이 갈라섰습니다. 김효원의 집은 동쪽 건천동에, 심의겸의 집은 서쪽 정릉동에 있었어요. 동인과 서인의 탄생이었습니다. 동인은 신진사림이 중심이었어요. 이황, 조식의 학문을 따르는 영남학파가 주축이었죠. 척신 정치를 철저히 청산해야 하오.
서인은 기성사림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성운의 학문을 따르는 기호학파였어요. 믿을 만한 신진과는 협력해야 하오. 처음에는 동인이 우세했어요. 하지만 1589년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터졌습니다. 동인이었던 정여립이 반란을 꾀했소. 기축옥사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많은 동인이 죽었고 서인이 집권했어요. 1591년 건조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인 정철이 선조에게 광해군을 세자로 삼자고 건의한 거예요. 감히 왕세자를 정하려 하다니. 동인이 반격했고 정철이 유대되면서 서인이 몰락했습니다. 이제 동인이 집권했어요. 하지만 동인도 곧 갈라졌습니다. 서인을 강하게 처벌하자는 북인과 온건하게 대하자는 남인으로 분열된 거죠. 붕당 정치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동쪽 바다 건너에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1592년 4월 14일 부산포에 500여 척의 외선이 나타났습니다. 적선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20만 대군이었어요.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 말도 안 되는 요구였죠. 사실상 침략 선언이었습니다.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은 파죽지세였어요. 부산진 첨사정발이 장렬히 전사했고 동래부사 송상현도 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새도 날아 넘기 어려운 이 성을 어찌 넘을 것인가. 송상현의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상주에서 신립 장군이 막아섰습니다. 탄금대의 배수진을 치겠소. 하지만 조총부대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신립은 강물에 몸을 던졌고 조선군은 괴멸했습니다. 한양이 위험하오. 선조는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어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다. 분조를 만들어 전황을 수습하게 하고 선조는 평양으로 다시 의주로 도망쳤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했어요. 왕이 우리를 버렸소. 한양 백성들이 경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장례원과 형조의 노비문서도 불탔어요. 이제 우리도 자유다. 하지만 조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어요. 곽재우, 고경명, 조헌, 정인홍. 나라를 지키는 것은 백성이요. 승려들도 일어났습니다. 휴정, 유정이 이끄는 승병들이 곳곳에서 왜군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깃진을 펼쳐라.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외쳤습니다.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순신은 거북선을 앞세워 연전연승했어요. 거북선으로 돌진하라. 사천, 당포, 당항포. 왜군 수군이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1592년 7월 한산도 앞바다. 하깃진으로 포위하라. 외선 73척 중 59척을 격침시킨 대승이었어요. 한산도 대첩으로 조선 수군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왜군의 보급로가 끊겼소. 전라도를 지킬 수 있었고 왜군의 진격도 멈춰섰습니다. 명나라 원군도 도착했어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고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부녀자들까지 치마에 돌을 날라 왜군을 물리쳤소. 행주대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주성에서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1593년 6월 왜군 10만이 진주성을 포위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소. 김천일 장군과 7만 백성이 끝까지 저항했지만 성은 함락되었고 모두 학살당했어요. 전세가 불리해지자 일본과 명나라가 강화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배제된 채였어요. 우리 땅에서 벌어진 전쟁인데 우리는 빠졌소. 3년 동안 협상이 이어졌지만 결렬되었습니다. 1597년 일본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정유재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신을 파직하라. 선조가 이순신을 모함한 간신들의 말을 믿은 거예요. 원균이 통제사가 되었지만 칠천량 해전에서 참패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전멸했소. 다시 이순신을 임명하라. 선조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순신에게 남은 배는 겨우 12척.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1597년 9월 명량해전. 울돌목의 좁은 물길을 이용해 133척의 외선을 격퇴했습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소.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철수하라. 왜군이 철수를 시작했어요.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과 함께 노량 앞바다에서 퇴각하는 왜군을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전투 막바지에 흐는 총탄이 이순신을 맞췄어요.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순신은 전사했습니다. 7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막심했어요. 국토는 황폐해졌고 인구는 크게 줄었습니다. 경복궁과 불국사가 불탔고 초조대장경과 실록이 소실되었어요.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했고 도자기 장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공명첩을 판다. 재정 확보를 위해 관직을 팔았어요.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도 쇠퇴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 틈을 타서 만주의 여진족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전후 복구가 급선무다. 토지대장과 호적을 정리하고 경기도의 대동법을 시행했어요. 불탄 궁궐을 재건하고 동의보감을 편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외교였어요. 1616년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습니다. 조선은 우리를 도와야 하오. 명나라가 원군을 요청했지만 광해군은 곤란했어요. 명을 돕자니 후금이 두렵고 후금과 친하자니 명에 대한 의리가. 광해군은 강옥립을 보내되 중립 외교를 지시했습니다. 상황을 보아 처신하라. 강옥립은 전투에서 일부러 싸우지 않았고 패한 후에도 후금과 잘 지냈어요. 하지만 서인들은 분노했습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소. 게다가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유폐시켰어요. 패륜이요. 1623년 인조반정. 서인들이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켰습니다. 인조가 즉위했어요.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겠소. 인조는 후금을 배척하고 명나라를 섬겼습니다. 후금은 분노했어요. 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공신 책봉이 불공정하오.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이괄의 잔당이 후금에 투항했어요. 조선이 광해군을 폐위한 것은 부당하오. 1627년 후금이 쳐들어왔습니다. 정묘란이었어요.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했습니다. 이립, 정봉수가 의병을 일으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형제의 맹약을 맺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금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1636년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를 칭한 뒤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소. 조정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최명길은 화친을, 김상원과 윤집은 항전을 주장했습니다. 청은 오랑캐할 어찌 섬기겠소. 주절론이 우세했습니다. 1636년 12월 청태종이 12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했어요. 병자호란이었습니다. 남한산성으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청군에 포위되었어요. 추운 겨울 성 안의 식량이 떨어져 갔습니다. 청군을 막아라. 김상원이 끝까지 항전을 주장했지만 최명길은 현실을 봐야 한다고 했어요. 47일 후 결국 인조는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1637년 1월 삼전도. 황제 폐하께 309고두례를 올려라.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의례였어요. 인조는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인질로 잡혀갔고 김상원과 윤집도 끌려갔어요. 수십만 백성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치욕이다. 조선은 청과 군신관계를 맺어야 했고 명과는 단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북벌로 이 치욕을 씻으리라. 북벌론이 싹텄지만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1649년 인질에서 돌아온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효종이었어요. 청에 당한 치욕을 씻어야 한다. 효종은 서인의 송시열, 송준길과 함께 북벌을 준비했습니다. 성곽을 수리하라. 군대를 양성하라. 어영청을 설치하고 군비를 증강했어요. 하지만 북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청은 이미 중국 대륙을 장악한 강대국이었으니까요.
효종은 북벌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165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논쟁이 터졌어요. 자의대비께서 상복을 몇 년 입으셔야 하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계승했죠. 서인의 송시열은 말했어요. 둘째 아들이니 기년복을 입으셔야 하오. 1년만 상복을 입으라는 거였어요. 남인의 허목과 윤유가 반박했습니다. 왕위를 계승했으니 장자와 같소. 3년복을 입으셔야 하오. 기의 애송이었습니다. 서인이 집권하고 있었기에 기년복으로 결정되었어요. 15년 후인 1674년 효종의 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다시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몇 개월 입으셔야 하오? 서인은 대공복 9개월을, 남인은 기년복 1년을 주장했습니다. 갑인 애송이였어요. 이번에는 현종이 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인의 주장이 옳소.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했어요. 예송은 단순히 상복 입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효종의 정통성, 왕권과 신권의 균형, 성리학 해석의 차이, 모든 것이 얽혀 있었어요. 1674년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붕당을 조종하여 왕권을 강화하리라. 숙종은 환국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1680년 경신환국. 남인 허적의 서자 허견이 영모를 꾀했다는 죄목으로 남인을 몰아냈습니다. 서인이 집권한다. 하지만 1689년 기사환국. 왕비 인현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숙종은 희빈 장씨의 아들을 원자로 삼으려 했어요.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서인이 반대했지만 숙종은 강행했습니다.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했어요. 5년 후인 1694년 갑술환국. 인현왕후를 복위시킨다. 숙종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희빈 장씨는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재집권했어요. 환국이 반복되면서 붕당 정치의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공존과 견제가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일당 전제화가 진행되었어요.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습니다. 왕위 계승과 정책 방향을 놓고 대립한 거죠. 1724년 영조가 즉위했습니다. 탕평을 하겠소. 영조는 붕당의 폐해를 없애고자 했어요. 하지만 즉위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종이 갑자기 죽자 소론과 남인은 영조의 정통성을 의심했어요. 1728년 이인좌의 난. 영조를 폐위하라. 소론 과격파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진압되었습니다. 영조는 이를 계기로 왕권을 더욱 강화했어요. 완론 탕평을 실시한다.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를 고루 등용했습니다.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워라. 탕평의 의지를 천명했어요. 서원을 정리하라.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대폭 철폐했습니다. 47개만 남기고 모두 없앴어요. 이조전랑의 권한을 축소한다. 붕당의 인사권을 약화시켰죠. 영조는 민생 안정에도 힘썼습니다. 균역법을 실시한다.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였어요. 부족한 재정은 어염새, 선무군관포 등으로 충당했습니다. 신문고를 부활시켜라.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듣고자 했어요. 청계천을 준설하라. 민생 인프라를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에게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 영조의 아들이었어요. 세자는 총명했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궁녀들을 함부로 죽이고 밤마다 궁을 빠져나가 난동을 부렸어요. 세자를 폐하라. 노론이 압박했습니다. 1762년 영조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어요. 뒤주에 들어가라.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었습니다. 8일 후 세자는 뒤주 안에서 굶어 죽었어요. 할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영조는 평생 이 일을 후회했습니다. 1776년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어요. 정조였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소.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선언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한다. 노론격파는 반발했어요. 하지만 정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줄론 탕평을 실시한다. 영조의 완론 탕평과는 달랐어요. 시파와 벽파,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리겠소. 능력 있는 인재를 붕당에 관계없이 등용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한다. 왕의 정책 자문 기구로 만들었어요. 젊은 학자들을 초계 문신으로 뽑아 재교육했습니다. 장용영을 창설한다. 왕의 친위 부대를 만들어 군사적 기반을 확보했어요. 정조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화성을 건설한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정약용의 설계로 화성을 축조했어요. 기중기와 농로 같은 과학적 도구를 사용한 대공사였습니다. 신해 통공을 실시한다.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정권을 폐지했어요. 상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 거죠. 서얼을 등용하라. 규장각 검서관에 서울 출신 학자들을 배치했습니다. 노비 해방을 추진한다. 공노비를 줄이고 노비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어요. 정조시대는 문화의 전성기였습니다. 대전통편을 편찬하라. 법전을 정비하고 각종 서적을 편찬했어요. 무예도 보통지, 동문이고, 탁지지, 화성건설, 수원 화성행차를 통해 백성과 소통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독살설이 떠돌 정도로 의문사였습니다. 정조의 뒤를 이은 순조는 11세였어요. 수렴청정을 하겠소. 정순왕후가 정치를 장악했습니다. 노론덕파가 재집권했어요. 1801년 신유박해, 천주교를 탄압하라. 정약용, 정약전 형제를 비롯한 남인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정순왕후가 죽자 순조의 장인 김조순이 권력을 잡았어요.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60년간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권력을 독점했어요. 왕권은 약화되고 매관매직이 성행했습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커졌고 밀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조선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샵 제12부 어둠의 끝 세도 정치와 민중의 봉기. 1800년 정조가 죽은 후 조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1세의 어린 순조, 그를 대신해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어요. 노론덕파를 등용하라. 지파 세력을 제거하고 규장각 출신들을 몰아냈습니다. 왕의 친위부대였던 장용영도 혁파되었어요. 정순왕후가 죽자 순조의 장인 김조순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라를 다스린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세도 가문은 정부의 요직을 독점했습니다. 비변사, 의정부, 이조와 병조의 판서, 모든 권력은 우리 손에.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공공연히 이루어졌어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관리가 될 수 있소. 뇌물로 관직을 산 사람들은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왕권은 땅에 떨어졌어요.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의정부와 육조, 삼사는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삼정의 문란이었어요. 전정, 군정, 환곡, 이 세 가지 제도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전정에서는 토지대장에 없는 땅에 세금을 부과했어요. 백골 징세, 이미 황폐해진 땅에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운송비, 손실비, 각종 명목에 부가세를 붙여 법정세액의 몇 배를 징수했어요. 지주들은 자기 땅의 세금을 수장농에게 떠넘겼습니다. 군정은 더 심각했어요.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거둬라. 황구첨정이라 불리는 이 악습으로 갓난아기까지 군포를 내야 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백골징포, 묘비에도 군포를 물렸어요. 도망간 자의 군포는 이웃이 내라. 인징과 족징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양반들은 족보를 사서 군역을 피했고 가난한 농민들만 군포를 냈어요. 환곡의 폐해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받는 제도였지만 완전히 변질되었어요. 필요 없어도 강제로 빌려주겠소.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도 곡식을 떠넘겼습니다. 빌리지도 않은 곡식에 이자를 내라. 허위 장부를 만들어 이자를 징수했어요. 원금의 몇 배를 갚아라. 고리대로 변해 백성들을 파산시켰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10배까지 받았어요. 이제 살 수가 없소. 삼정의 문란은 백성들의 삶을 파탄냈습니다.
암행어사를 보내고 관리를 단속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부패가 너무 깊이 뿌리내렸으니까요.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유랑민이 되거나 화전민으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라리 도적이 되는 게 낫소. 일부는 도적이 되어 양반과 관할을 습격했어요. 1811년 평안도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홍경래의 난. 몰락 양반 출신인 홍경래가 가산에서 봉기했어요. 평안도는 차별받아왔소. 과거의 급제에도 벼슬길이 막혔소. 지역 차별과 탐관오리의 수탈에 분노한 농민들이 합류했습니다. 순식간에 청천강 이북을 장악했어요. 정주성을 함락하라. 하지만 4개월간의 포위 끝에 정주성에서 홍경래는 전사했습니다. 나는 진압되었지만 조선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1862년 더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진주에서 시작된 농민 봉기. 탐관오리를 몰아내라. 진주 농민들이 봉기하자 전국으로 확산되었어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한 해 동안 70여 곳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술밀란이었어요. 농민들은 관할을 습격하고 양반의 집을 불태웠습니다. 토지대장을 불태워라. 환곡장부를 없애라. 조정은 당황했어요. 삼정이정청을 설치하라.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세도 가문의 이익을 건드릴 수 없었으니까요. 군포를 쌀로 납부하게 하라.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어요.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세도 정치 시기, 양반 사회도 변화했어요. 중앙 정계에서 밀려난 양반들은 향촌에서 위세를 유지하며 향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몰락한 양반들은 잔반이 되어 농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어요. 족보를 사서 양반 행세를 하겠소. 분홍들이 돈으로 신분을 상승시켰습니다. 노비 문서를 불태웠소. 밀란 과정에서 많은 노비가 해방되었어요. 신분제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위기가 몰려왔어요. 서양의 이양선들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조선과 통상을 하겠소. 하지만 조선은 문을 굳게 닫았어요. 천주교도 탄압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호박해, 1866년 병인박해. 수많은 천주교인이 순교했어요. 1863년 철중이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왕실의 학렬이 높은 이를 왕으로 흥선군의 둘째 아들이 선택되었어요. 12세의 고종이 즉위하고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세도 정치를 끝내고 왕권을 회복하겠소. 대원군의 개혁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에는 70만 년 전 첫 발자국이 찍힌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돌도끼를 만들던 구석기인, 빗살무늬 토기를 빚던 신석기인, 청동검을 휘두르던 군장들, 고조선을 세운 단군, 삼국을 통일한 신라, 해동성국 발해, 고려를 건국한 왕건, 조선을 연 이성계,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이순신. 수많은 영웅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고 죽었습니다. 침략과 전쟁, 반란과 개혁, 영광과 치욕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이 민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800년대 중반 조선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내부는 삼정의 문란과 세도 정치로 썩어가고 외부에서는 서양 열강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개항하라, 통상하라.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조선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그 답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일어섰어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될 것이고 1919년 30.1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1945년 광복을 맞이할 것입니다. 5000년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으니까요. 선조들이 물려준 이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입니다. 끝나지 않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